싶을 때, 줄다리기 할 때 보통 영차. 우리는 함차 합니다. 개장전 성공 전략, 오늘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사를 함차 이렇게 할까 봐요. 함차. 차장님과 항상 저희가 네. 힘받는 전략을 하기 때문에 함차 힘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 변수가 등장을 한 가운데 그래도 약간 딥시크도 진정이 돼가고 관세도 언제든 또 격화될 수 있겠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은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변수들 한번 살펴주세요. 일단은 관세 얘기를 오늘 장이야 뭐 다들 아시죠? 빅테크들 다 올라갔고 졸추보고서 잘 나와서 10년물 국채금리 떨어져서 빅테크들 잘 갔고 우리 증시는 어제도 좀 이미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으로 오늘 하루는 시작은 좋을 것 같다 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월요일 하락은 엄청 부담스러웠었습니다만 다행히 밑꼬리를 달고 빠른 반등을 주었다라는 것도 한국 증시가 싸기는 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추세가 조금씩 우상향으로 털 수 있을 만한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시그널도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날 너무 급하게 얻어맞아서 관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놓고 가자. 뭐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내용이겠지만 한번 정리를 하자라는 의미로 관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는 성공했죠. 연임에는 실패했었단 말이에요. 연임에 왜 실패했나요? 그거를 좀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 재임하기 전 기간 동안,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이를 갈았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실패했을까? 굉장한 승부사기 때문에 자존심에도 많이 스크래치가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실패했었던 요인은 첫 번째는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싸워서. 네, 모든 국가들과 야, 난 이거 줄 테니 넌 이거 해. 그리고 미국이 유리한 카드로 가져가고 사우디에다가도 기름 팔고 뭐 유럽 국가들과도 다 모든 나라들과 1대1로 돈 싸움을 했다라는 것이 달러로 수출해야 될 미국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어떤 악영향을 만들었냐면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우리가 굳이 미국과 이렇게 한다면 손잡고 갈 필요가 있어.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기회가 넓어졌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었던 중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실제로 유럽과 중동 국가들과 많이 손잡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실패 요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경찰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국이라는 것은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 1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돈도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희생을 해야 돼? 라고 너무 숫자적인 계산에만 치중한 나머지 경찰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했고 이것이 중동 국가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원유 수출을 위안화 결제하는 결과물까지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결정적으로 달러의 위상을 훼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 상대로 높은 무역 관세.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계속 중국과 싸우기만 했잖아요. 관세 싸움, 무역 전쟁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땐 좀 실패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랑 직접 관세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 경로는 막았지만 우회적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제가 봤었을 땐 결정적으로 연임에 실패했었던 이유이지 않을까. 제가 추론할 정도라고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모를 리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트럼프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이렇게 무역 전쟁을 했었을 때 크게 이득을 본 것이 없는데 임기 말기에 팬데믹을 직접 경험을 하면서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 얼마나 압도적인 힘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를 임기 막판에는 느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는 많이 수정이 돼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서 이것을 중국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와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그것이 시작이
보편적 관세라고 시작이 됩니다. 보편적 관세를 시작해서 전 세계를 일단은 관세 싸움을 해놓고 시작하는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금을 받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중국산 제품의 우회 경로를 차단을 해야 실질적으로 중국과 제대로 된 관세 무역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미국은 왜 최대 우방 국가인 멕시코와 캐나다한테 25%는 때리고 중국에게는 10%를 때렸을까요? 일단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땐 나프타라고 하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미국은 탈퇴한 이후에 USMCA라고 하는 US 미국, M 멕시코, CA 캐나다 이 3개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거든요. 우리는 우리끼리 우방국 우리끼리 또 민족 국가잖아요.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 라고 이제 이 협정을 만들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중국이 냄새를 잘 맡잖아요. 절로 가면 되겠네 해서 중국이 미국으로 침투할 수 있는 공장들과 이런 납품 경로를 멕시코랑 캐나다에 많이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그 나라로 보내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깃발을 꽂는 것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잡는 결정적인 이유가 미국에서 하는 것은 펜타닐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 싸움에 미국의 무기는 관세라고 한다면 중국의 무기는 펜타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외형적으로는 공식적으로 펜타닐에 대한 마약에 대한 원천 차단 이것을 통해서 멕시코의 카르텔을 컨트롤하기 어려운데 이것까지도 명분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중국산 제품의 우회 경로를 근본적으로 철퇴하겠다는 것이 기본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견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펜타닐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은 협상에 좀 쉽게 유리하게 협상의 결과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펜타닐을 막겠다고 하는데 멕시코가 싫어. 난 너네 나라에 반드시 펜타닐을 갖다 팔 거야.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단계적으로는 치열한 싸움이 있겠지만 중국산 제품을 어떻게 막겠냐라는 것은 철두철미한 이것을 차단 경로를 막아야겠지만 외형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에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한편적으로 빠른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결과물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캐나다와 멕시코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토대로 그럼 다음은 어디냐? 아마 유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럽은 벌써 유럽 국가들은 난리가 났죠. 우리 관세 매기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하는데 가만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일단은 유럽의 가장 맏형인 독일에서는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지금 그럴 상황 아니야 하면서 신중론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유럽, EU에서도 좀 차분하게 대화를 해보고 단계적으로 잘 협상을 만들어낼 카드도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상황 속에서 나토의 에이스잖아요. 나토의 최대의 힘은 여전히 미국이고 뭐 그 돈을 쓰는 위상이 좀 미국이 약화됐다 하더라도 원투펀치는 독일과 미국이거든요. 여기서 손을 뺀다라고 한다면 당장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고 그 돈을 자기네들이 나서서 메꿔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협상의 우위는 미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지만 다시 아까 말씀드리면 미국은 달러 패권의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은 팬데믹 현사 때 찍어내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미국만 유리한 협상의 카드로 제시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멕시코와 캐나다 펜타닐을 막고 또 유럽 국가들을 약간 친미적 성향으로서의 잘 단도리를 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일기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관세점을 치니까 중국과 유럽이 막 손잡는 그룹이 나왔잖아요. 네. 이제는 이것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미리 선제적 조치를 해놓고 난다라고 한다면 이렇기 때문에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을 안 끝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협상이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 종전을 해놓고 본격적인 중국 목 조이기를 시작하지 않을까. 서서히 압박. 지금
중국 10%밖에 안 하는데 중국 10% 매긴다고 하니까 중국은 15% 때리는데 이야 이제 미중 본격적인 관세 싸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허이 하니까 중국이 야 이렇게 한 정도지 이게 무슨 관세 싸움 아직은 시작도 안 한 단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젠 진짜로 그때 미국과의 관세 싸움이 왜 실패했는지는 트럼프 행정부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떻게 달러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는 일기 때 봤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미국만 유리한 스탠스를 취할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럽까지 갈 때, 유럽으로 넘어갈 때도 또 한 번 노이즈로서 시장의 조정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막 시장의 지금 분위기를 꺾어버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서서히 옥죄어 가기 시작하겠죠.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직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상대로 무언가를 미국과 한국이 무언가를 얘기해야 될 때 한국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참 그러네요. 뭔가 열심히 듣고 있다가 막판에 좀 찝찝해지는 느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한국이 피해를 받을 것이냐 그럴 아니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과 관련돼서는 언젠가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회 경로로 지정된 국가들 중에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칠레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싱가포르까지. 잘하시네. 빠트린 거를 찝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번 대화의 자리에 나야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대해서 압박의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협상을 하려면 압박의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결론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한 달간 시간을 얻었다라는 점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 결국은 관세가 치열한 싸움이 아닌 제가 지속적으로 협상의 카드일 것이다라고 말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뢰가 얻었다라는 점 그리고 졸추보건을 통해서 신용물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통틀어 봤었을 때 한국 증시는 여전히 외국 자금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상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누렸었던 테마 수남의 업종 수남에는 충분히 기대감을 갖고 대응해 볼 수 있는 장이다라고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굳이 비관을 펼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두루두루 관세 이야기에 집중해서 세계의 여러 그림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힘나는 얘기를 해본다면 삼성전자 사법 리스크가 조금 지워지면서 또 샘 알트만의 방안과 맞물려서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왔고 어제 장중 5%까지 올랐더라고요. 종가로는 3%였습니다만 이런 삼성전자와 밸류체인, 반도체, AI, 인프라 쪽에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일단은 삼성 밸류체인이라고 해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릴지 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일단은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은 한 번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딥시크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삼성전자에게는 조금 수혜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엔비디아에 저렇게 비싼 반도체를 써야 돼?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한번 생겼다라는 거죠. 딥시크 개발하는데 80억 들었다? 저 그거 안 믿습니다. 저도 안 믿어요. 초기 투자 비용 공개 안 했잖아요. 더 많은 비용이 들었겠지만 어쨌든 수많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 돈까지 써가야 되나? 알고리즘을 통한 해법이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의구심은 틀림없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 꺾일 만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 그 안에서 삼성전자는 좀 이게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를 호재로 본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최고의 길을 갈 수 없어서 그 2군에 오는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 삼성전자라고 말하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가성 비침 모멘텀이라는 그렇죠. 거죠. 좋은 표현 감사합니다. 가성 비침 모멘텀이 삼성전자라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자리는 가격배를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 여기에 이제 이재용 회장님의 사법 리스크. 이거 우리는 이제 지겹고 뻔한 이슈지만 외국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이슈라서 이 자리에서는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라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떻게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앞으로 오늘 샘 물투먼 만나고 이렇게 됐었을 때 지금은 이건까지는 HBM과 관련된 수혜 종목들이었잖아요. 어차피 이 종목들이 또 빠르게 탄력적으로 네. 올라오더라고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YC라든가 오로스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근데 지금부터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들을 한다면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밸류체인 기업들보다는 좀 테마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에 오히려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삼성전자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 순위를 따진다고 한다면 글로벌 세 손가락 안에 네. 들어가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를 가져간다라는 것을 토대로 삼성전자는 자기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유지할 것이고, 그 외의 이슈들로 본다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섹터 내에서 테마화되는 테마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의 키워드에서 다양한 테마가 파생될 수 있다라는 네. 점을 짚어주셨고요. 삼성전자는 기존에야 프리미엄 칩의 대명사였다면 지금은 약간 가성비 칩이지만 그것의 모멘텀이더라도 있다, 그걸로 맞습니다. 밸류 프리미엄 받으면 되는 거고요. 일단 기업에 대해서는 매력적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로 가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딥시크 수혜, 샘 알트만의 방한 수혜, 그리고 팔란티어의 흐름 다 맞물렸어요. 여기에서는 대장을 큰 종목으로 보세요? 아니면 트레이딩 가능한 좀 가볍게 급등해주는 종목으로 보세요? 이쪽은 계속 가야 돼요. 엔비디아 칩을 쓰건 안 쓰건 소프트웨어는 계속 간다라는 게 제가 좀 이름이 갑자기 제본스의 역설인가요? 증기기관 했었을 때 석유 안 쓰는데 결국 석유 많이 쓰게 되지 않았냐. 결국 이것을 반도체를 변호하기 위한 역설이라고 이제 변론으로 나온 것인데, 어쨌든 소프트웨어는 결과적으로 계속 기회 시장이 확대되어 간다라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의료 관련돼서는 신테카라든가 파로세아 이런 종목들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이쪽이 저는 오늘은 좀 이것과 관련돼서는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많았죠. 인공지능에서 이스트소프트라든가 한글과 컴퓨터, 엠노라든가 네. 이런 종목들 더존 비존 소개해드렸었는데, 의료 관련된 종목들로 스펙트럼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어제 많이 올라서 오른 다음에 얘기하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1월에 셀바스 SK랑 딥노이드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한번 기억 잘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어제가 이제 올라서 끝이 아니라 이제 출발의 의미를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셀바스 스퀘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료, AI 초음파 시장, 의료 시장, 원격 진료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어떤 그런 시작점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딥노이드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흥부 모델, 그다음에 의사 판독물을 써주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병변 진단까지 해주는 이렇게 해주는 것에서 인공지능과 의료의 사업 솔루션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다. 좀 시야를 넓혀버리면서 볼 수 있다면 코어라인 소프트와 이지케어텍이라는 종목들까지도 이제는 어저께는 올라서 다 오르고 얘기하네. 아닌데? 저는 이것이 좀 또 하나의 출발의 시그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 설레잖아요. 지금이 출발이다. 그러면 말씀 주신 종목들 저희 잘 기억하면서 대응해 가도록 하겠고요. 네. 관심 섹터로 오늘 지금 시점 혹은 이번 주에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약간 소외됐다가 올라가는 삼성전자나 이런 쪽일지, 아니면 효성중공업 같이 필요해서 쉬었다가 또 가는 쪽일지,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실적지대일지, 아니면 관세 무풍일지 어디예요? 일단은 조금 이제 설 명절 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형 엔비디아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한국 주식 이미 젊은 친구들은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삼성전자 물어본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요? 젊은 친구들은 만나는 친구들마다 엔비디아 어떻게 되냐는 거를 그 젊다는 데 공통적으로 차장님 기준이 몇 살인데요? 20, 30대 청년들, 그 청년들은 다 저에게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한국 주식이 싸긴 싸겠구나. 너가 삼성전자를 물어볼 때가 삼성전자가 중상증 올 쯤이고 너가 삼성전자를 확신을 갖고 많이 살 때가 꼭절일지도 모르겠다. 저는 안 살 거예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살 때. 이것은 우스갯소리고 어쨌든 이런 무역 관세와 이런 섹터가 피로감이 좀 있어요. 말이 나올 때마다 오르고 떨어지고 막 해야 되니까 요것에 관련돼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좀 그런 섹터가 저는 또 로봇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좀 많이 올랐어요. 올랐죠, 어저께 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좀 아쉽다는 느낌도 있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계속 볼 수 있다. 저 안에서 본다면 저는 일단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바이오랑 원전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저는 크게 들어옵니다. 바이오 쪽이야 뭐 3 차장님 자주 얘기해 주셨고 원전에 대해서는 그냥 물린다 생각하고 살아라는 얘기도 워낙 해주셨었기 때문에 기억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이제 한국 주식도 고령화가 된 건가요? 참 저희 시청자분들도 재치 있으신 것 같아요. 시장 전반에 대한 분위기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함차 함 차장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